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커스에서 한국사를 수업하고 있는 이중석이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 4월 7일, 2018년 국가직 시험이 막 끝났습니다. 제가 끝나고 오신, 아직 사이버 고시센터에는 이게 안 떠 있던데, 끝나고 오신 분의 문제지를 복사를 해서 지금 해설을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근데 일단 해설에 앞서서 제가 좀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역대급으로 어려웠다. 뭐 이게 이제 좀 총평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문제를 보면서도 야, 이게 참 너무 어렵구나. 그 수험생분들께서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훨씬 더 컸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문제 자체가 어려웠던 문제가 뭐 문화사가 어려우면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이게 정치사 자료하고 문화사하고 단원 통합형으로 내면서 어려워진 문제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문항 배열부터 좀 제가 대충 써놨는데요. 일단 이번 2018년 국가직의 문항 배열은 일단 선사시대가 한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석기 때부터 철기 때까지 여러 나라까지는 한 문제도 출제가 안 됐고 고대에서 다섯 문제, 그것도 정치사에서 거의 다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에서는 거의 출제가 안 됐고 정치사에서 다 출제가 됐고 고려가 세 문제 정도 출제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경찰 1차 시험에서는 고려가 뭐 엄청나게 문항이 나왔거든요. 여섯 문항 정도가 출제가 돼서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이번 국가직 일반행정직 문제에서는 한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됐고 조선 같은 경우는 뭐 원래 출제된 대로 이게 지금 조선 전기하고 후기가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다섯 문제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지금 해놓은 게 문항 번호인데 이게 이제 가책형 기준으로 했을 때 난이도가 매우 높은 문제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야, 이 문제는 좀 수험생분들 입장에서 풀기는 매우 까다롭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걸 좀 써놓은 거거든요. 뭐 이게 지금 조선 같은 경우는 두 문제나 이렇게 포진돼 있고요. 근현대사를 종합해 보면 한 일곱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작년 국가직 문제하고 별반 다르지 않게 근현대사는 좀 전체적으로 보면 출제가 됐는데 문제는 이제 일제시대에서 네 문제나 출제가 되었고 이 네 문제가 거의 다 어려웠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번 국가직 문제는 이 일제시대 부분을 얼마나 지엽적이고 정밀하게 공부해 놨느냐가 결국 관건이다. 뭐 이렇게 좀 총평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 문제가 어렵다 다른 문제는 또 쉬웠느냐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문제도 정말 쉬운 문제는 몇 문제 있지만 쉽다고 보기에는 좀 아리까리한 문제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좀 헷갈리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험생분들이 아마 시험을 보고 나서 이 한국사에 대한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실망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해설을 안 할 수는 없어서 해설을 하겠습니다. 좀 걱정스럽네요. 해설에 앞서서. 자, 1번 문제서부터 볼게요. 제가 지금 하는 거는 가책형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서부터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시대별 지방행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시대별 지방행정제도. 통일신라에 보면 촌이 있죠. 촌. 그러니까 우리 통일신라에 보면 이게 이제 구주가 있죠. 그렇죠. 이 주 아래에 군과 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에는 이제 태수 이게 파견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혈령이 파견되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수령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수령이다 이렇게 부르고 이 군과 현 아래 촌이 있어서 이 촌은 촌주가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되죠. 근데 이 촌주는 중앙에서 파견되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의 토착민을 임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정답이고 나머지는 정답이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이 1번의 정답은 이 통일신라를 얘기하고 있는 이 1번이 옳은 거고 2번에 보면 발해를 보면 모든 군현의 수령을 파견한 건 조선시대 때입니다. 뭐 330개 군현 이거는 외울 필요 없고 우리나라에서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하기 시작한 것은 조선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고려시대 때 면리제가 확립된 게 아니고 면리통제는 조선시대에 와서 조선의 지방행정조직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4번에 조선시대 때 사신관을 파견한 게 아니죠. 이 사신관은 고려 태조가 호족을
통제, 융합하기 위한 방법으로 융합 통제책으로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통제책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나머지는 시간이 잘못되어 있고 1번만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선지보. 이 1번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갑과 을의 단판 이후에 있었던 을의 활동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는데, 갑을 보니까 그대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나고 뭐 고구려 땅은 우리의 소유인데 그대들이 침범했다, 이렇게 보는 거 보니까 이건 이제 소손령과 관련된, 고려 시대 때 소손령과 관련된 일이고, 그 다음에 을을 보니까 아니다, 우리야말로 고구려를 이은 나라이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고려라고 했고 평양에 도읍을 했고, 만일 땅의 경계로 논한다면 그대 나라 동경도 모두 우리 강역에 들어와 있는 것인데 어찌 침범이라고 말하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번은 이 을을 찾는 을, 을의 활동. 그럼 결국 이 을은 누구냐? 이 사람이 서희죠, 서희. 그러면 이건 쉽게 나오는 거죠. 뭐 강동 육주 이렇게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1번에 보면 뭐 구성을 설치했다. 이게 이제 동북 구성이니까 윤관과 관련돼 있을 것이고요. 귀주대첩은 강감찬과 관련돼 있고, 4번에 천리장성 축조는 이제 거란의 3차 침입 이후에, 물론 이것도 이제 강감찬이 건의를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서희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좀 뭐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3번 볼게요. 밑줄 친 기억의 결과에 해당하는 사실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이거는 제가 제 수업에서는 이제 호우명 그릇 할 때 뭘 설명했었냐면, 일본이 신라에 쳐들어오죠. 근데 이제 신라가 그 고구려에게 원병을 요청해서 광개토 대왕이 5만 명의 군사를 보내줘서 신라에 들어온 왜구를 격퇴하죠. 근데 그 이후에 이 고구려의 군대가 나가지 않고 신라에 주둔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고구려의 신라 내정 간섭이 시작되고 가야의 중심지가 이동됐다. 이 부분을 정리했는데 정확히 그 부분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10년 경자에 왕이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 신라를 구원케 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결국 왜구를 격퇴한 건데, 근데 발문에 보면 기억의 결과, 그러니까 이 왜구를 격퇴한 이후의 결과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억의 결과는 저희가 정리했던 대로 하면 고구려의 신라 내정 간섭이 시작되고, 내정 간섭이 시작되고 이 결과 가야의 중심지가 이동됐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 결과 가야의 중심지가 이동됐다. 근데 지금 아래 선지에는 가야의 중심지 이동과 관련된 건 없고요. 고구려 신라 내정 간섭과 관련된 게 있죠. 1번이 정답입니다. 1번이 요게 나와 있는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흰색으로 썼네요.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백제가 고구려의 뭐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이거는 이제 근초고왕 때 사실이니까 전혀 관련이 없고요. 신라가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 성왕을 살해하였다, 이것도 진흥왕 때니까 뭐 지금 시간 자체가 맞지가 않습니다. 영락이라는 건 광개토 대왕 때니까요. 그 다음에 금강가야가 가야 지역의 중심 세력으로 대두하였다. 그러니까 금강가야가 이게 전기가야연맹이거든요. 그러면 금강가야가 대두한 건 3세기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역시 맞지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가책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써놓을까요? 가책형.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를 주장한 각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가,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삼팔도선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해야 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이승만의 정읍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4번에 보면 이 가는 이승만의 정읍 발언과 관련된 자료죠. 이게 이제 46년 6월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휴회 결렬되고 났을 때 이승만이가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발표했던 문서입니다. 그 다음에 나를 보면 나는 통일된 조국을 달성하려다가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나 안위를 위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치 않겠다. 이게 이제 김구의 3천만 동포에게 의구함이죠. 뭐 쉬운 사료가 나왔습니다. 뭐 많이 나오는 사료였죠. 기출도 많이 됐었고 여러 번. 동포에게 의구함이라고 하는 사료죠.
이게 이제 48년 2월에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그 시간 자체를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인물을 묻는 거예요. 인물. 그러니까 이제 이 가 자료를 읽고 이승만을 찾고 나 자료를 읽고 김구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뒤에 뭐 사료의 내용까지는 몰라도 돼요. 원래는 이걸 주고 뭐 이 시기 사이에 있었던 일 찾아라 뭐 이런 게 사실 좋은 문제인데 그냥 인물을 낸 겁니다. 가부터 볼게요. 50 총선거에 이승만이 불참하지 않죠. 50 총선거는 남한 단독 선거가 이제 총선거가 단독 선거로 치러진 건데 이승만의 정당, 그 이승만 이런 사람들이 대거 출마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출마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제 남북 협상파라고 해서 뭐 김구라든지 김규식이라든지 조소왕이라든지 이런 이제 남북 협상파들이 50 총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거고 이승만처럼 이제 남한 단독 선거,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했던 사람은 당연히 참여를 했겠죠. 그다음에 이번에 보면 좌우합작 7원칙을 지지하였다. 이승만이는 좌우합작 7원칙 이런 건 이제 남북 단일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좌우합작 7원칙과 관련된 건 뭐 여운형 중도 세력들이죠. 김규식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탁치 반대, 그러니까 이게 신탁 통치죠. 신탁 통치 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 그렇죠. 이 김구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 이후에 신탁 통치가 결정됐을 때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국민총동원위원회를 결성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이승만도 신탁 통치를 반대하고 김구도 신탁 통치를 반대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가 돼도 나가 돼도 다 맞는 거예요. 아무튼 3번이 정답입니다. 신탁 통치 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가 설치됐다. 김구가 여기에 가담했다. 맞아요. 그 다음에 4번에 남조선과도 입법의원 의장은 김규식입니다. 김규식. 이거는 이제 좌우합작위원회 활동을 했던 김규식이 이제 미국의 이중 플레이죠.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을 만들어 보라. 뭐 하니까 이제 김규식이 중심이 돼서 이걸 만들었죠. 김규식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보겠습니다. 자, 뭐 요 문제까지는 좀 어렵지 않아요. 이게 초반에는. 다음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걸 찾는 거예요. 예전에 성종이 이것의 시행에 따르는 잡기가 정도에 어긋나는 데다가 번거롭고 요란스럽다 하여 이를 모두 폐지하였대요. 이것을 폐지한 지가 거의 30년이나 되었는데 이때에 와서 정당문학 최항이 청하여 이를 부활시켰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최항은 그 우리 무신집권기 때 최항이 아닙니다. 무신집권기 때 최항이 아니고 문벌귀족 시기 때 있었던 최항이에요. 문벌귀족 그러니까 고려 중기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그 시기 때 있었던 문신 최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최후 최항 이게 그 최충원 최후 최항이라고 아시면 안 되고 그 문신 최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물론 이 문제를 푸는 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성종 때 폐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폐지된 이유를 한번 보죠. 이 잡기가 정도에 어긋나는 데다가 그러니까 잡기라는 게 뭐냐면 이게 요상스러운 기운들이 섞여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성종 때 최승로의 시무 28조에 의해서 폐지된 게 팔관의 연등에 다 폐지되거든요. 축소되고. 근데 연등에는 순수한 불교 행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불교와 뭐 토착신앙 그다음에 그 도교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것은 팔관회거든요. 팔관회. 그러니까 여기서 잡기가 정도에 벗어났다, 어긋난다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팔관회라는 걸 알아야 되고 팔관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이 팔관회는 제가 수업할 때 이거는 월수를 얘기해 줬는데 개경에서 11월 15일 이때 개최가 되고요. 서경에서는 10월 15일 요때 이렇게 개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보면 정월 보름이라는 건 1월 15일이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정답은 2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의 장이었다라는 게 뭐냐면 이 주변에 외국의 사신들도 오고 그러거든요. 이 팔관의 행사를 할 때. 그래서 이제 국제교류의 장이 되었던 거고 토속신 이게 이제 토착신앙과도 연결돼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후뇨 10조에서 왕건이 후뇨 10조에서 이 팔관회와 연등회를 성대히 개최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정월 보름에 개최되었다는 게 틀린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달은 하나이나 냇물의 갈래는 만개가 된다. 이게 이제 만천이거든요. 만천. 나는 그 냇물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백성이라는 걸 안다. 빛을 받아 비추어서 드러내는 것은 사람들의 상이다. 달이라는 것은 태극이요, 태극이 나다. 그러니까 이게 만천 명월 주인홍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사료는 만천 명월 주인홍인데 이거는 정조가 자신의 조선 정조입니다. 정조가 자신의 왕권을 그러니까 강화시키기 위한 정치 사상으로 이용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조와 관련된 거예요. 조선 후기 정조.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쉬워지거든요. 왜냐하면 영조와 정조를 구분하는 거는 수없이 많이 기출이 됐었고 많이 뭐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던 내용이니까 쉬운데 문제는 밑에 보니까 새로운 얘기들이 좀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 2번은 제끼죠. 갑인예송, 기해예송, 갑인예송 이런 건 현종 때니까 제끼고, 그 다음에 4번에 설점수세제도 1651년 효종이니까 이것도 제껴요. 그러면 1번 아니면 3번인데 해동농서를 편찬했다. 그 다음에 이순신에게 현충이라는 시호를 내리고 강감찬 사당, 이 강감찬 사당이 바로 여기 근처에 있는 낙성대거든요. 근데 이순신에게 여기 그 현충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그 다음에 낙성대를 만들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국사에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번이 좀 헷갈렸을 거고, 해동농서는 조선 후기의 농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푸셨어야 돼요. 아, 이거 조선 후기구나, 정조구나. 이렇게 해서 서우수의 해동농서는 정조 때 편찬된 거거든요. 사실은 이 문제가 좀 이상한 게 해동농서가 편찬된 시기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정조가 농서를 편찬하라고 명을 내렸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서 이거를 이제 정조 때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해동농서, 이게 정답입니다. 자료로 정조를 줬는데 답은 문화사, 농서로 답을 골라야 되는 문제입니다. 문제가 좀 답이 좀 까다롭죠.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충분히 소거를 해서 풀 수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미출친 국왕 제위 기간에 있었던 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습니다. 지금 국왕께서 풍속을 바꾸려는 데에 뜻이 있으므로 신은 지극하신 뜻을 받들어 완악한 풍속을 고치고자 합니다. 중략, 이륜 행실로 말하면 신이 전에 승지가 되었을 때 간행할 것을 청했습니다. 삼강이 중한 것은 아무리 어리석은 부부라도 모두 알고 있으나 붕우, 그 다음에 형제의 이륜에 이르러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륜행실도를 편찬해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강행실도는 당연히 중요한데 이 이륜행실도를 편찬하라고 국왕에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조광조거든요. 이륜행실도 편찬을 건의해도 이 이륜행실도가 이륜이 바로 장유, 붕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붕우라고 하는 거는 친구 사이이고, 그 다음에 형제의 이륜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게 장유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적고 이게 형제 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 조광조가 이륜행실도를 편찬하라고 건의했던 왕이 누구냐? 이게 이제 중종 때입니다. 중종. 이게 중종 때죠. 중종.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주세붕의 백운동서원, 이게 이제 중종 때 풍기 군수였던 주세붕이가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백운동서원이 답이 됩니다. 1543년. 이게 이제 16세기 중엽이죠. 중엽. 이때 만들어집니다. 김시습이 금오신화를 저술한 거는 우리가 김시습을 뭐 할 때 배웠냐면 생육신 할 때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생육신. 그러니까 단종이 죽고 나서 단종을 끝까지 섬기면서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조선 초기겠죠. 조선 초기.
그 다음에 국조의례가 편찬되고 동국여지 승람이 만들어졌다. 이건 이제 동동동 국악삼 우리가 이렇게 외웠던 건데 이건 이제 성종 때와 관련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문화와 제도를 유교식으로 갖추기 위해 집현전을 창설한 사람은 세종이라고 보아야 한다. 물론 이제 집현전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터 이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앞부분의 내용과 부합해 보면, 그러니까 문화와 제도를 유교식으로 갖추기 위해 집현전을 창설한 거는 세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주세붕 백운동 서원을 찾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이 8번이 이제 처음 등장하는 문제네요. 이게 좀 너무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내면 틀리라고 내는 건데 좀 어렵죠. 다음 법률의 근거에 실시된 식민정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라 그랬습니다. 그 자료는 읽어보면 쉽게 나와요. 국가총동원법이죠. 이게 이제 38년에 국가총동원법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냐면 이게 38년에 4월에 발표돼요.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육군 특별지원병령 있죠. 이게 38년 2월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37년에 중일전쟁 터지고 나서 국가총동원법보다 이게 먼저 발표됐다, 공표됐다 이거거든요. 지금 이 차이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발문해 보면 다음에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된 거니까 이 국가총동원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법령이 뭐냐? 그렇지 않은 걸 찾는 거거든요. 그럼 1번에 보면 물자통제령은 41년이에요. 1번의 물자통제령은 41년이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이 그거죠. 2번이 육군 특별지원병령이니까 요게 이제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금속회수령, 그쵸? 이게 42년입니다. 공출이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국민징용령, 이거는 39년이죠. 그러니까 요게 답이에요. 육군 특별지원병령, 이게 이제 지원병을 가져가는데, 근데 실제로 이게 이제 제가 수업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지원병령이 발표되고 나서 지원병을 모집하는 시기는 다 국가총동원법 이후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육군 특별지원병령, 이게 법령을 이렇게 줘버리니까 이거는 이거 이전에 발표, 그것도 2개월 상관이거든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어쩔 수 없다. 우리 수험생분들 입장에서 이거 풀기는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건 뭐 찍었겠죠. 맞은 분들도 아마 찍어서 맞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넘어갑니다. 가 시기에 해당되는 사실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자, 안핵사 이용태가 와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가 있고 전봉준이가 봉기를 했죠. 그리고 뭐 이제 금구 원평에 앉아 있었고 김계남은 남한성에 앉아 좌도를 통솔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전봉준, 김계남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1차 동학농민운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1차 그러니까 안핵사 이용태와 1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상황을 찾아라. 이게 제일 첫 번째 백산경문이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무장창의문, 백산경문 이런 걸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고, 1번하고 2번은 2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는 거고 2번의 우금치 전투는 2차 동학농민운동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학교도가 궁궐 앞에서 교조신원을 주장하는 것은 안핵사 이용태가 파견하기 이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된다. 10번의 동학농민운동 순서, 운동 순서를 묻는 문제는 4번 이 백산경문이 답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이게 9번이죠. 죄송합니다.
답이 9번, 답이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이 10번 문제도 좀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10번 문제도 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이게 문화사 문제가 들어가면 까다롭죠. 자, 가기구가 존속한 시기에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사실로 적절한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지주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혹은 그것의 출장소 직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만약 제출을 태만히 하거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당국에서 해당 토지에 대해 소유권의 유무 등을 조사하다가 소유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지주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구기조를, 이건 이제 내용을 보면 토지 조사와 관련된 거예요. 토지 조사 사업과 관련된 건데, 근데 이 토지 조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가 임시 토지 조사국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 임시 토지 조사국이 존속했을 시기를 찾는 거예요. 이게 뭐가 좀 차이가 있냐면, 토지조사 사업은 토지조사령이 1912년에 발표돼요. 그래서 1918년에 끝나고요. 임시토지조사국은 1910년에 이미 설치가 돼요. 이걸 하려고. 그래서 1918년에 토지조사 사업이 끝나면서 임시토지조사국이 없어지니까 지금 이 기구가 존속했을 당시에 모습을 찾으라는 것은 1910년부터 1918년 사이에 볼 수 있는 모습을 찾아라. 이렇게 됩니다. 자, 1번에 보면 조선청년연합회는 1920년에 만들어지는 거고요. 신문에 연재 중인 소설 무정을 읽는 사람, 이 무정이 이 신문에 연재됐던 시기가 1917년이에요. 실제로 이제 이 연재 소설이 끝나고 책으로 출간된 게 191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2번이 정답이에요. 무정. 매일신보에 연재가 됐었죠. 무정. 이광수가 썼던 이 무정. 이게 이제 1917년에 연재가 됐으니까 요건 딱 요 시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이제 이것 때문에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1910년대라고 해서 아니요. 담배 전매제에 이거랑 그러니까 이 담배 전매제가 처음 실시된 거는 물론 1910년대예요. 그러니까 총독부가 설치되고 나서 전매제가 바로 시행되는데 이 연초 전매제도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일본 담배 회사들을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총독부에서만 담배를 파니까 일본의 담배 회사들이 불만이 있어서 일본 담배 회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초 전매 제도라는 걸 1921년에 발표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 전에 제가 그 국가직 실전동영 할 때 실전동영 문제로 나왔던 거예요. 이 연초 전매령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 연초 전매령은 일본 그 담배 회사에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1921년에 제정된 법령이므로 이건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열단에 가입하는 신흥무관학교 출신인데, 의열단은 1919년 만주 길림성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1919년 이후가 돼야 돼요. 이건 18년까지니까 답이 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11번으로 보겠습니다. 자, 밑줄 친 이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네요. 1402년에 제작된 이 지도는 조선학자들에 의해, 이게 김사형, 이회 이런 사람들에 의해 제작된 세계지도입니다. 권근의 글에 의하면 중국에서 수입한 성교 광피도와 혼일강리도를 기초로 하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도를 합해서 제작하였다. 이게 혼일강리역 대국도 지도입니다. 이게 11번이죠. 역 대국도 지도죠. 태종 때 1402년이죠. 태종 때 김사형, 이회 이런 분들이 중심에서 만들었는데, 이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걸 찾아라 이랬어요. 자, 4번을 좀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고, 4번에 보면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가 수업할 때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에서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부분을 팔도도로 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팔도도에 백리척이 사용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백리척이라고 하는 건 축척이죠. 축척.
근데 우리나라에서 축척을 처음 사용한 게 백리처이거든요. 바로 이게 정상기의 동국지도예요. 최초로 사용한 게. 그러니까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언제 만들어지냐면 영조 때 만들어집니다. 조선 후기 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조선 완전히 초기인데 이게 백리척을 축척을 사용했다는 게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조 때 정상기가 제작한 이 동국지도가 바로 최초로 축척을 사용해서 그게 백리척입니다. 만들어진 거니까 이거는 답이 될 수가 없죠. 일본의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을 묘사한 것도 맞고요.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뭐라 하냐면 유럽과 아프리카를 합친 것보다 우리나라가 더 크다. 뭐 이렇게 얘기도 했죠.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화사상과 우리나라의 소중화사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도의 작성에서는 이슬람 지도학의 영향을 좀 일정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성교 광피도, 이 중국에 수입한 이게 이제 이슬람 지도학과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맞는 설명이고 4번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입니다. 자, 12번 문제는 뭐 쉬어가는 문제입니다. 김음돌이 나왔고, 뭐 달굿벌로 서울을 옮기려고 했다. 신문왕이고요. 그럼 신문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3번, 국학 설치.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신문왕과 관련된 거는 국학 설치. 3번이죠. 그죠? 국학 설치. 일본의 그 사방에 우역을 설치하였다는 신라 소지마리간 때 일이고요. 수도에 서시와 남시를 추가로 개설했다. 원래 동시는 지정왕 때 만들어지고 신라가 통일한 이후에 효소왕 때 서시와 남시가 추가 개설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효소왕이라고 봐야 됩니다. 관료에게 지급하는 노급을 부활하였다. 노급을 폐지한 거죠. 신문왕은. 노급을 부활한 거는 경덕왕 때입니다. 이거는 좀 쉬어가는 문제로 볼 수 있네요. 그 다음에 3번, 1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발해사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랍니다. 한국사의 입장에서 이 둘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로 적절한 걸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중국을 볼게요. 소수민족 지역의 분리독립의식을 약화시키려고 국가라기보다는 당 왕조의 예속된 지방민족정권 차원에서 이 발해를 이해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발해도 역시 중국의 역사 속에서 봤을 때는 그냥 뭐 지방 정권 정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소수 민족의 중앙 지방 정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당에 예속돼 있었던. 러시아는 중국 문화보다는 중앙아시아나 남부 시베리아의 영향을 강조하여 러시아의 역사에 편입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발해를. 그런데 뭐 난리 부르스가 난 거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발해가 우리 역사다 라고 얘기하는 증거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럼 발해가 우리 역사라는 증거는 뭐로 찾아야 되느냐? 바로 고구려 베이비를 찾아야 합니다. 발해가 고구려 새끼인 이유.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상경성에서 출토된 온돌장치. 이게 발해가 고구려 베이비 인 이유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 역사 속에서 발해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건 정답이 온돌장치입니다. 이 고구려의 문화를 개성한 것 중에서 온돌장치가 발해의 가옥구조에서도 발견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야? 정답은 2번으로 상경성 출토 온돌장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신라와의 교통로가 있었다. 발해와 신라가 교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신라와 교통을 했다는 것은 뭐 당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반박하는 증거로 활용되기는 어렵고요. 3번과 4번은 아예 중국 측 입장을 부연 설명해 주는 거죠. 이건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니까.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14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14번 문제를 역시 많이 틀리셨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어렵습니다. 까다롭죠. 신라 문왕의 유언인데요. 밑줄 친 기역 리을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걸 찾는 겁니다. 자, 문왕은 신라를 삼국 통일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과인은 운수가 어지럽고 전쟁을 하여야 하는 때를 만나서 서쪽을 정벌했대요. 자, 신라 입장에서 서쪽을 정벌하면 이건 백제겠죠. 그 다음에 북쪽을 토벌했대요. 그럼 고구려겠네요. 영토를 안정시켰고 배반하는 무리를 토벌했대요. 그러니까 이 신라를 배반하는 무리들. 협조하는 무리를 불러들여 멀고 가까운 곳을 모두 안정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에 태자로서 문무왕이 백제를 멸망시키는데 참전했다. 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백제가 멸망된 건 660년이거든요. 그래 무열왕의 업적이고 이때는 문무왕은 태자였을 겁니다. 뭐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당나라 군대와 함께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그렇죠. 이때는 이거는 이제 문무왕의 업적이 되는 거고요. 디귿 백제 부흥운동을 주도한 복신을 공격하였다라고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좀 있어요. 이 문무왕 때 나당 전쟁이 터지면서 문무왕은 백제 부흥운동을 하는 세력과 고구려 부흥운동, 특히 백제 부흥운동을 하는 백제 유민들과 연합을 해서 뭐 소부리주 설치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복신을 공격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백제 부흥운동을 하고 있다. 근데 이 백제 부흥운동 물론 661년에 일어나는데 이때는 나당 전쟁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좀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4번에 보면 임존성이 이건 맞고요.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복신 도침을 공격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말을 거꾸로 했습니다. 자, 문무왕의 업적인데 정리를 한번 해보죠. 문무왕 이 복신의 그 백제 부흥운동이 이게 661년 뭐 이럴 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제가 이 설명을 한다는 게 나당 전쟁 전이에요. 그러니까 나당 전쟁 전이라는 얘기는 이 백제 부흥운동을 진압해야 된다는 상황이죠. 나당 전쟁이 만약에 터져버리면 이게 이제 670년부터 676년까지가 나당 전쟁인데 나당 전쟁이 터져버리면 이때부터는 백제 유민들과 연합을 해서 당을 몰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거든요. 근데 이때 복신, 도침 뭐 이런 것들은 이 사람들은 606 백제 멸망하고 나서 다음 년도부터 이렇게 백제 부흥운동을 펼치니까 당연히 이걸 진압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리고 661년 이때가 문무왕 제위 시기예요. 그러니까 즉위 시기죠. 그러니까 즉위 시기라고 하면 그렇구나. 이게 660년에 무열왕이 죽었으니까 즉위한 이듬해거든요. 그래서 이걸 진압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리을에 보면 임존성에서 저항하던 지수신의 투항을 받아주었다. 그러니까 임존성에서 백제 부흥운동을 하던 이 지수신이 투항한 것도 사실이 아니고 이거를 공격해서 진압했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옳지 않은 설명으로 고르면 4번이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임존성에서 저항하던 지수신의 투항을 받아준 게 아니고 임존성에서 펼쳐지고 있던 백제 부흥운동을 진압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백제 부흥운동은 대부분 나당 전쟁이 터지기 전에 일어나는 거니까 이거는 다 진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 나당 전쟁 시기와 이거를 맞춰서 좀 풀어야 되는 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대한제국 시기 설립된 어느 회사에 관한 내용인데 밑줄 친 이 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습니다. 이 회사의 고금은 액면 50원이고 주권이 총 1천만 원을 발행하고 주당 불입금 5년간 총 10회 5원씩 나눠낸다. 뭐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는 이 회사는 국내 진황지 이제 이러면 이제 나왔죠. 이 진황지는 바로 황무지죠. 그러니까 갯벌이나 그러니까 진황지라는 건 이제 갯벌이나 황무지를 다 얘기하는 건데 관계사무와 산림, 천택, 식양, 체벌 등의 사무 이외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진황지에서 이런 것들을 걷어들이는 것을 관리하는 것 이외에 은동, 철, 석유 등 각종 채굴 사무에 종사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황지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럼 이 진황지를 개발하는 게 뭐냐? 황무지를 개발하는 게 이게 바로 이 회사는 농광회사가 됩니다. 농광회사. 바로 보안회와도 관련돼 있죠. 이게 보안회와도 관련되어 있는 그런 회사죠. 그러면 이 농광회사는 뭘 하기 위한 회사냐?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 회사에 대한 설명은 3번이 정답이에요. 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대응하여. 이 황무지 개간권 요구는 누가 한 거예요? 그렇죠. 일본이 한 거죠.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가 있었는데 이 요구에 대응하여 우리가 황무지를 스스로 개발하겠다 이런 거죠. 우리나라 스스로 황무지를 개발하겠다. 왜 니네가 개발하니?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고
일본의 그 종로의 백목정 상인이 주도된 직조회사는 제가 뭐 수업 시간에 해드린지 안 되게 1899년에 만들어진 종로 직조사라고 하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역둔토나 국유 미간지를 약탈하는 국책회사는 동양척식주식회사예요. 이제 토지를 약탈하려고 하는 회사죠. 그 다음에 외국 상인과의 상권 경쟁을 위해 시전 상인이 만든 척식회사는 황국중앙총상회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참 이건 16번은 참 해도 너무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조선 성리학 학설을 정리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생물 연대와 주장한 시기를 잘 연결해서 풀어야 되거든요. 자, 볼게요. 일단 다음 성리학의 학설이나 동향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을 그랬어요. 자, 기억해 보면 현실 세계를 구성하는 기를 중시하여 경장을 주장했다. 이건 이입니다. 이. 제가 수업할 때 이가 이황보다 나이가 한 30세 정도 어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이 나시려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 기억이 안 나실 텐데. 그 다음에 니은 우주를 무한하고 영원한 기로 보는 태어설을 제기했다. 이 서경덕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태어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원한 기로 보는 기. 그러니까 이 기를 중심으로 보는 이 기 중심으로 세상을 본다. 이제 이게 태어설. 이게 원래 이제 중국 사람이 주장했던 건데 이거는 서경덕과 관련된 거예요. 근데 서경덕은 화담 서경덕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 황진이와도 관련되어 있고요. 황진이가 이 서경덕을 못 고시죠. 근데 서경덕은 기를 처음으로 연구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보다도 훨씬 앞선 시기의 사람입니다. 이보다도 앞선 시기다. 근데 이황과 비슷한 연배라고 봐야 돼요. 이황과 비슷한 연배. 근데 생물 연대로 보면 이황보다도 나이가 많죠.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정지훈의 천명도 해석을 둘러싸고 사단칠정 논쟁이 시작되었다는 게 사단칠정 논쟁이 중요한 건데 사단칠정 논쟁은 두 번 일어나죠. 근데 이제 이 정지훈의 천명도 해석을 둘러싸고 일어난 것은 이황과 퇴계 이황과 고봉 기대승의 1차 사단칠정 논쟁이에요. 1차. 이건 이제 이황과 관련된 거고 이황이 죽기 전 한 10여 년 전에 나이 59세일 때 이 고봉 기대승 33살 먹었던 고봉 기대승과 논쟁을 한 거거든요. 뭐 2년에 걸쳐서 이렇게 쭉 논쟁을 한 건데 아무튼 이게 1500 뭐 한 60년 정도 될 거예요. 이황. 그 다음에 리을 볼게요. 향약보급운동과 함께 일상에서의 실천율 가능한 소학을 중시하였다는데 이거는 이제 조광조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조광조는 중종이잖아요. 중종.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1번이 돼야 돼요. 조광조가. 그 다음에 서경덕이 2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3이 되고 2가 마지막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게 뭐죠? 리을, 니은, 디귿, 기억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정답입니다. 이게 이제 나이와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수험생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각각의 나이나 이렇게 생각했던 연대를 찾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황보다는 이가 어리다. 그 다음에 이황보다는 서경덕이 나이가 많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찾아야 되니까 짜증이. 아무튼 이것도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생활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도시 외곽의 토막촌에는 빈민이 살았다. 그랬겠죠 뭐. 번화가에선 최신 유행인 모던걸과 모던보이 이건 우리가 그 기출문제 풀고 이럴 때 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몸빼를 입은 여성 이게 이제 1940년대 근로보국대 뭐 이런 거와 관련돼 있고요. 상류층이 한식주택을 2층으로 개량한 영단주택인데 이게 이제 영단주택은 노동자들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대규모의 노동자들의 주택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주택 형식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상류층이 만든 게 상류층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고 노동자 거주 주택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정답은 17번의 정답은 영단주택이 상류층이 한식주택을 2층으로 개량했다. 이렇게 돼 있는 4번이 정답입니다. 4번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상류층의 주택이 아니다. 주택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는 외국과 맺은 각서이다. 이것도 진짜 이게 첩첩삼중이네요. 첩첩삼중. 이게 자료를 가지고 시기를 찾는 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게 이제 나 같은 경우 AID 차관 제공은 이게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 풀면서 그 69년도에 미국에서 AID 차관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이제 뭐와 관련돼 있냐면 베트남 파병의 브라운 각서 뭐 이런 거와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브라운 각서가 66년에 체결이 되고 거기서 약속했던 이제 차관 제공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69년이거든요. 박정희 때. 자, 그럼 1번은 이 가는 외국과 맺은 건데 가는 한국 측은 일본 측은 한국 측에 이 정도의 돈을 주는 건 한 번밖에 없어요. 64년 한일 국교 정상화죠. 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와 관련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건 69년 미국으로부터 AID 차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기는 65년부터 69년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잘하면 뭐 소고를 하면 할 수도 있는데 좀 걸리는 게 몇 개 있어가지고 1번에 보면 경부고속도로는 70년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그 다음에 이번에 마산의 수출자유지역이 건설된 것도 1970년의 일이고요. 3번에 국가기관산업인 울산정유공장이 가동된 게 67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됩니다. 3번에 울산정유공장. 이게 67년에 가동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게 3번이 정답이고 4번에 보면 유엔의 지원으로 충주에 비료 공장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 그 유엔의 지원이라는 것은 결국 한국 전쟁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이다 이렇게 좀 추론을 하셔야 되는데 수험생분들께서 그렇게 추론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건 지금 여기서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건 4번인데 이 충주 비료 공장은 유엔의 지원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언제 만들어지냐면 59년에 만들어집니다. 이 59년이라는 연도가 왜 중요하냐면 이 충주 비료 공장이 왜 들어가냐면 원래 59년 전까지는 미국이 잉여 농산물을 무상으로 지원해 줬어요. 원조를 해줬죠. 근데 이제 이때부터 차관 제공 방식으로 바뀌면서 이런 걸 이제 지워주는 겁니다. 충주 비료 공장 이런 걸 이제 지원으로 건립이 된 거죠. 아무튼 어렵습니다. 18번 문제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이쪽으로 옮길게요. 자, 그 다음에 19번인데 제가 이 19번 고려시대 진화의 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거를 시를 제가 너무 좋아해서 이런 것들을 읽어 드리려고 했는데 또 쓸데없는 잡소리를 한다고 하는 수험생들이 있어서 이 진화의 시를 읽어드리지 못한 게 이렇게 애통합니다. 실제로 이 진화 그 다음에 그 우리 그 문벌귀족 집권기 때 그 정지상 이런 사람들이 아주 고려시대의 대표적 문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화가 활동했던 시대가 언제냐면 바로 이규보가 같이 활동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 진화가 과거에 급제할 때 이규보가 장원 진화가 차석 이렇게 급제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또 이것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규보 그 다음에 제가 썰리의 옛 남자친구인 최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진화 이런 사람들 3명을 얘기를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만 했다면 아마 이 문제를 쉽게 풀었을 텐데 이규보와 관련이 있다는 것만 알았으면. 근데 제가 진화 대신 최자에 자꾸 필이 꽂혀가지고 아씨 썰리 그 옛 남자친구한테 필이 꽂혀가지고 진화를 먼저 하는 게 맞았는데 좀 아쉽습니다. 정답은 2번 동명왕편 이규보와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러죠. 다음은 고려시대 진화의 시인데 이 시를 뭐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이 시인과 교류를 통해 자부심을 공유한 인물이 누구냐? 이게 바로 이규보를 찾으면 됩니다. 정답은 이규보의 동명왕편 뭐 이런 거와 관련돼 있는 거죠.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쓴 책이고요. 제왕후기는 이승휴 이건 원간섭기 때죠. 충렬왕 때니까. 그 다음에 삼국유사도 역시 충렬왕 때 이련이 쓴 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을 한번 써봐야죠. 19번
고려 진화와 같이 연계되어 있는 인물은 이규보다. 그래서 2번의 동명왕편을 답으로 고르면 된다.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도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다음 회외 견문 기록을 시간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건데 우리가 안 배운 건 표회록밖에 없어요. 표회록. 이게 다 배웠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하일기는 그 박지원이가 쓴 거고요. 조선 후기 때. 서유견문은 육일준이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대로 넘어가야 되겠죠. 해동제국기는 신숙주가 세종 때 일본에 갔다 와서 성종 때 초기에 쓴 거예요. 성종 2년에. 그러면 표회록만 빼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게 뭐냐면 리을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게 리은이죠. 그 다음에 디귿이 돼요. 그러니까 리을, 니은, 디귿 순서대로 돼 있는 것만 찾으면 돼요. 1번에 보면 리을, 니은, 디귿 순서가 아니죠. 2번도 리을, 니은, 디귿 순서가 아니고 3번에 보면 리을하고 니은 사이에 기역이 들어있어요. 근데 리을, 니은, 디귿 순서로는 돼 있죠.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표회록이라고 하는 것은 성종 때 이제 최부라는 사람이 쓴 건데 기행문입니다. 근데 성종 후반부에 쓰여진 거죠. 이거는 정답은 3번이 정답이고 4번도 리을, 니은, 디귿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20번에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다. 이 정답이 됩니다. 이 표회록을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이 표회록은 성종 때, 성종 후반부죠. 성종 후반부 때 최부라는 사람이 쓴 기행문입니다. 해외 기록문이죠. 자, 이렇게 해서 2018년 4월 7일에 시행된 국가직 한국사 시험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시험 보시라고 공부하시느라고 열심히 노력하시느라고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너무 문제의 난이도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아서 작년에 국가직 문제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굉장히 형편없이 낮았거든요. 또 이번에 너무 이렇게 들쭉날쭉하는 경향이 있어서 좀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들 점수 가지고 너무 비관하지 마시고 또 우리 서울시 지방직 서울시 계속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해커스에서 한국사를 수업하고 있는 이중석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